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이상, 사망자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근 100년 이래 최악의 질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의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고 또 생존력도 높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고 또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7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정리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2명입니다. 지역에서 30명이 감염됐고 12명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역 감염부터 살펴보면 서울에서 6명, 경기 14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1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광주 3명에 대구와 대전 2명씩, 부산과 전북에서 1명씩 늘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8곳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7개 나라가 관련됐습니다. 미주 3명과 유럽 1명, 그리고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에서 8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12명 중 5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7명은 입국 후 각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757명이 됐습니다. 이 중 격리 중인 환자는 1,046명입니다. 네, 서울 지역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앞선 어제 0시 기준에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05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1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6명은 지역에서 감염됐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 중 3명은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환자가 2명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 집계 이후 서울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벌써 100여 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3명 또 확인됐습니다. 해외 접촉자도 1명 늘었고 타 시도에서 감염된 환자도 1명 늘었습니다. 2명은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까지 더하면 잠시 후 발표될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1,312명이 됩니다. 네, 역시 오늘도 집단 감염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왕성교회와 리치웨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교회 관련 감염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죠. 현재까지 정부에 집계된 집단 감염 확진자 수는 모두 9,986명입니다. 누적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단 감염으로 감염됐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이 이뤄졌던 건 역시 대구 신천지 관련이었습니다. 모두 5,213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태원 클럽발이 270명, 세 번째가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210명인데 리치웨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감염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개별 사례로 보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종교와 관련된 집단 감염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도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는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도 주영광교회, 중앙침례교회 사례까지 포함해 정부에 집계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자 수는 44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를 제외하고 봐도 집단 감염자의 10%는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 이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예배 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작은 규모의 소모임들이 지금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 이 소모임 관련 대책도 내놨죠. 정부는 어제 각 지자체 판단으로 10명 이상의 모임은 이제 모일 수 없도록 하게 했습니다.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군에 포함하는 대신 내놓은 대책입니다. 모임을 금지한다고 모이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소모임만 제한한 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지난 주말 서울 지역 교회 20곳의 예배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제, 발열제는 발열 체크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모습이었는데 거리 두기만큼은 미흡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또 교회 안에서도 예배 전과 후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십 명씩 밀착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는 예비 목사 과정에 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700명이 모였습니다. 경기도가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교단은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는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이 간 뒤에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이렇게 종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사람들까지 전파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집단 감염지 리치웨이 쪽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서울시가 방문 판매로 인한 감염 대응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이유와 장소 또 명칭을 불문하고 방문 판매 등 특수 판매업의 불법 집합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8일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 발생 이후에 특수 판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이나 우회 소규모 집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명령을 위반한 게 적발되면 고발하고 또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피해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등교를 시작하는 부분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또 입시라든가 또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서울시교육청이 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 외 다른 의무 교육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안전교육이나 또 교직원 청렴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또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모두 15개 법안 중에는 일요일에는 학원을 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이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짚어봤듯이 종교시설로부터의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찰로 이 집단 감염이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이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이 일가족 확진 사례가 광주의 광륵사라는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스님과 신도를 포함해서 10여 명인데요. 이 광륵사를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 전북,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사찰을 연결 고리로 해서 각 지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겁니다. 광주시는 2주간 이 광륵사에 대해서 시설 폐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광주 소재의 광륵사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 감염의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법회와 면담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리 두기를 지켰느냐, 또 밀접 접촉을 했을 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광륵사 스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23일에 이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온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서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 벗었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나 또 항상 강조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과 기본적인 거리 두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또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최근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의 교회들에서도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방역 당국이 연일 이제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 많습니다.
상태입니다. 최근 2, 3차 감염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교회, 또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들 수도권 지역 교회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흡하게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고, 또 찬송 또는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으며, 또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결국은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그리고 뭐 찬송이나 식사처럼 이 비말이 오가기 쉬운 그런 활동들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예배나 소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침방울로 인한 이런 종교 활동이나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이제 되도록 하지 말아달라는 게 당국의 당부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종교 활동을 꼭 해야겠다면 이 침방울이 튀는 행동은 자제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또 교회 역학조사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발열이나 의심 증상 있는 경우에는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자,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신고가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는 잡지 못하고 갈등만 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또 시민들 간에 마스크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 마스크와 관련해 신고된 건수는 1,184건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에 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건 알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수단이라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거듭 당부했습니다. 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염의 위험성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답답하시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당국이 거리 두기 1단계라고 해도 또 소모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리 두기 1단계여서 이 3단계보다는 일상생활이 제한받는 정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당국이 1단계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시키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이 지자체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종교 모임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 소모임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 당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 휴가 일정도 9월까지 확대하도록 지도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 휴가가 7월, 8월 사이인데 그렇죠. 이를 9월까지 연장하라고 각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대 식당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인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해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점심 시작 시간을 2부제 또는 3부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식사 대기 시 개인 간격 유지,
식탁 일렬 배치와 같은 식당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휴가를 분산하고 또 구내식당 2, 3부제를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강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이 사업장의 경제적인 손실도 줄여보자는 취지라면서 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서 조만간 직접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정말 가도 괜찮은 건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보면 이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겠다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1.8%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코로나19 걸리는 것 아니냐, 이 관중 입장 허용은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은 스포츠 경기는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내보다 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밀집하거나 화장실 이런 데서 접촉하면서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춘 방역 수칙을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장객 규모를 최소화한 뒤에 그 비율을 늘려가는 한편 마스크는 꼭 착용하게 하고 또 노래 부르면서 이제 응원하는 분들 많은데 예. 이런 응원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조만간에 이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스포츠 경기 자체는 확 트인 야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관중석은 그 3밀의 조건 중에서 밀폐는 아니지만 밀접, 밀집 이렇게 두 가지는 좀 환경이 조성이 되기가 쉬운 그런 공간이잖아요.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대응책이 잘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관중 정책이 시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스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적 마스크는 구매하기가 좀 수월해졌는데요.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전히 구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약 외품이 표기된 비말 차단 마스크 정말 구하기 힘든데요.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되파는 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오늘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9월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 배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었죠? 1,03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미국이 266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19를 통제할 기회창이 닫히고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브라질이 135만 명, 러시아가 64만 명, 인도가 56만 명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늘어서 50만 6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보건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사망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옆 나라 일본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NHK가 어제 일본에서 110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도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명 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입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당분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1에 0이 16개 붙는 단위인데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네. IMF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에 전 세계에서 1경 5천조 원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산업계가 코로나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4.9%까지 더 낮춰 잡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 보도본부 이민정 기자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에서 60명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단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집단이 위험하다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이 지역과 집단을 넘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검사 숫자가 좀 줄어서 예. 확진자 수가 좀 적게 나오는 듯이 그렇죠.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늘어난 확진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에만 머물던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으로 또 비수도권에서도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깜깜이 환자도 있고 더구나 더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해외 유입 환자가 또 비교적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중고, 3중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2중고, 3중고, 4중고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디 집단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최근 특히 주목되는 곳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집단 감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도권 교외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어제는 사찰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확진 환자들이 생겼었는데 전파 경로를 처음에는 못 찾았었는데 예. 이제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사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4월 이전에는 신천지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도 대남병원과 구로구 콜센터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태원 클럽, 관악구 리치웨이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찰에서까지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 방송에서 진작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집합 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임만 자제해달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갖거나 어떤 종교를 갖는 거하고 무관하게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차원에서 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 그런 형태의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이걸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었긴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것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그 종교 시설이라고 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이 크고 작은 모임이랄까요? 그 집회를 제한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제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종교 집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또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한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판업체의 집합행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서울시의 처지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단 감염 사례를 막아보겠다라는 조치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 업체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50명, 100명씩 모이는 소규모 모임들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면은 방문 판매 업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꼭 방문 판매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10명, 20명, 30명, 50명 이런 식으로 모이는 집회 자체들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단은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막아놓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앞으로 방문 판매 업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소모임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뒤따라가기식의 방역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교회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라서 방판업체라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에서는 어떤 고령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지는 그런 집회 자체를 좀 총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제한 범위 안에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교회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방판업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산발적 집단 감염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최근 해외 유입 사례 역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예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국내 확진자가 거의 0명이 되거나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해외 유입을 적당하게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네.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국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자국 내에서 환자가 극도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환자를 굉장히 고강도로 관리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확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외국에서 유입되는 분과 확진자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이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국내 환자가 거의 0명이 되면 해외에서 유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어떤 방역 기준을 가지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4일 자가격리를 하든 네, 아니면 네. 시설격리를 하든 예. 아니면은 좀 더 고강도로 해서 해외 유입 자체를 차단하든 이렇게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내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해외를 어떻게 통제한다고 해도 전체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국이 더 주목해야 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국내 발생 양상이에요. 이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극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되면 해외 유입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해외 유입은 국내 발생 양상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는 관리해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방역에서 더욱더 위중하고 긴급한 부분은 해외가 아니라 국내 상황을 잡는 것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국내 상황이 또 더욱 위험한 징후 중 하나가 바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일명 깜깜이 환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요? 현재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방역 당국이
환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전파 경로를 모르는,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일 때 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5%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고 29일자로 11.8%가 되었습니다. 2배 이상이군요. 네, 2배 이상이 되었고요. 이게 10%를 넘어서 11.8%가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네. 5%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이었고요. 사실은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는 수준에서 10% 정도가 되면은 네. 딱 거기까지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예. 근데 10%를 넘어서 15%가 되고 20%가 되는 수준으로 전파 경로를 모르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사실은 수습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가 오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방역 당국이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추세대로 가면은 11.8%가 또 보름 뒤에는 1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전파 경로를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이 늘어나면 덩달아서 이 65세 이상의 고위험군 고령 환자들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이 고령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잡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위험 시설이라든가 또 방역 취약 시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크고 작은 규모의 어떤 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방역 당국의 조치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두 분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국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선제적인 방역이 좀 가능해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일단 많아지고 있고 또 깜깜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모르는 게 이제 11%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령자분들이 계신 요양원이나 뭐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위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은 아직까지도 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선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그 선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 기자님도 앞서서 비슷한 의견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생기면 그게 중증 환자로 이어져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선제적으로 궁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해서 고위험군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서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령층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별적인 선제적 대응,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또 대전을 지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계속되자 방역 당국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나눠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는데 예. 사실은 그것을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바꾼 네, 거죠?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리고 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라고 이제 분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방역 당국의 실무자들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약한 수준의 혹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건 생활 방역이 실패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사실상 예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방문 판매 업체나 그리고 그 종교 소규모 집회 때도 이제 같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집회를 지금 자제시켜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단계 위험한 상황들을 좀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단계를 정해놓고 놨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 방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따라가기식 대응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교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1단계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다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지금 이제 1, 2, 3단계로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1단계가 지금의 우리 완화된 사회, 지금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가 예전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단계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 두니까 마치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지금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1, 2, 3단계가 있는 것처럼 아하.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어를 달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만일에 2단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좀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네. 그런 용어에서 오는 그런 어떤 방역에서의 실패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으로 읽혀집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현재 방역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네. 1단계의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2단계 아하. 가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지금 2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의 말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악화되면은 2단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지금 1단계가 무방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1단계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가 1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좀 넘어섰죠, 이게. 예. 두 번째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게 5% 이내라야 깜깜이 되는데 환자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11%가 넘는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요. 넘어섰습니다. 네. 세 번째가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다음에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라 그래서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0%다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방역 감시망 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80%거든요. 그런데 이미 방역망 내 관리도 8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벗어났거든요. 또 유행의 심각성 및 기준도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지표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들 중에서 이 기준들이 다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예. 이 기준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이미 기준을 넘어서서 2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한두 개 정도는 여전히 1단계로 충족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우겨서 우리는 1단계에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단계의 거의 말단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단계로 갈게. 그런데 지금 1단계가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게 스포츠 행사나 또 어떤 것은 일부 허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쁜 시그널을 주면서 억제가 안 되고 2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단계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단계의 조치를 가지고 억제를 해야 선제적으로 예. 그나마도 2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우겨서 1단계에 있으니까 1단계 것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쉽게 2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있어서 2단계 가기에 직전에 있는 매우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 교수님께서도 잠시 짚어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방역 당국의 입장에선 지금 1단계 위치에 있다라는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이제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이 참 좀 우려스러운데 괜찮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관중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역 당국의 입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실내보다는 야외이기 때문에. 근데 또 프로스포츠 뭐 축구나 야구를 허용하면은 배구나 농구도 허용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야외는 실내보다 감염 가능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네. 허용해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도 이제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이런 곳에서 관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관객들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1단계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에서 2단계의 경계 상황이라 그러면 네. 어쨌든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면 예. 사실은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방역 예. 조치를 철저히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죠. 축구 경기도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야구 경기도 직접 가서 볼 수 있네. 등교도 다 하네. 우리 정말 이제 괜찮은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방역 당국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행정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건데 지금 시민들에게 그런 시그널은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등교고 그리고 뭐 스포츠 개장이고 이런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그 세계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었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2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아직 1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는 또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2차 유행 상황이라고 진단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할지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선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확진자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경향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확실히 2차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차 때나 지금 2차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우리는 많았던 확진자가 거의 0명대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환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2차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유행이 굉장히 심하다가 약간 줄어들면서 봉쇄를 해제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차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1차가 안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2차 유행이 있는 곳이 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도 1차 유행이 상당히 감소하다가 네. 의미 있게 감소하다가 다시 2차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보기보다는 1차에서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가 다시 그 양상으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2차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상황은 그런 점에서 볼 때 2차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2차 상황에 있는 국가도 있고 여전히 1차 상황에도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미 2차 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타 보면 버튼 누르는 곳에 감염 예방을 위한 항균 필터가 덮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항균 필터 정말 감염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부 근거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항균 필터 안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구리 이온이나 혹은 은 이온이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구리 표면에서는 다른 재질의 표면에 비해서 생존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트 안에 구리 이온이 얼마나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포함된 구리 이온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등등의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냥 맨 스테인리스 버튼보다는 그래도 구리 이온이 조금이라도 함유되었다고 하는 시트지가 낫다.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지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면은 반드시 저는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혹은 손을 씻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균 필터를 붙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네, 조금 생각을 나을 수는 하면 있지만은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손 씻기에는 네.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외가 물론 훨씬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할 때 주의점 마지막으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야외는 실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뭐 벗으셔도 되는 그런 안전함은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밀집한 곳.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야외에서 많이 모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 많이 모이더라도 반드시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하면서 간접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특히 야외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지인을 만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밀접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야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위험할 수 있고 또 네. 간접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 확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산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네.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껴야 된다. 아하. 이런 지침을 이해하시면은 야외 활동에서도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TBS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